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 정부로 우리 민족 전체의 항일 독립운동을 이끈 대표 기관이었다. 임시정부는 수립 직후부터 내정부와 군사, 외교, 재정 등 각 방면의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독립운동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민족 역량의 증대를 위해 한인 2세의 교육과 독립운동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각종 국제회의의 대표를 파견해 한국 독립의 당위성과 일제 침략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내외적인 여건의 악화로 일시 침체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이를 헤쳐나갈 독립운동의 방법은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고 김구에게 전권을 맡긴다. 1932년 1월 한인 애국단 단원인 이문정은 도쿄 경시청 앞에서 일왕 히로히토에게 탄을 던지는 의견을 받고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만천하여야 합니다. 또한 4월 29일에는 다시 한번 한인 애국단원 윤봉은 상하이 훈쿠오 공원에서 의거를 차려 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 등을 처단해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간담을 선언하게 했다. 이러한 한인 애국단의 활약은 침체된 한인 독립운동 진영의 활력을 불어넣고 중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불러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김구는 장제스를 만나 한국 청년들이 낙양의 군관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불었어 뒷날 한국 광복군 창설의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윤봉길 의거를 계기로 일제의 탄압이 시행되자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따라 항저우 자심을 거쳐 충칭에 정착할 때까지 8년 동안 중국 대륙 각지로 이동하며 임시정부를 지켜나가기 위한 끈질긴 투쟁을 했다. 1932년 항저우 이동한 임정은 미처 수습하지 못한 채 작은 문제와 국무위원 사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다. 이에 따라 임정을 대신해 한국 독립당이 중심이 되어 독립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윤봉길 의거 일제는 60만 원이란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고 김구를 잡기 위해 혈안을 돼 있었다. 자식은 이런 처지에 놓인 김구가 상하이를 벗어나 몸을 숨긴 첫 번째 장소. 중국 국민당 정부는 동북의용군 부원의 회장인 주보청에게 김구의 신변 보호를 맡긴다. 주보청은 며느리인 주지안에 의해 친정 별장에 있는 하이엔으로 김구를 피신시킨다. 김구는 당시의 감동과 고마움을 백범일기에 남기고 있다. 국가가 독립이 된다면 저 부인의 정성과 친절을 내 자손이나 우리 동무가 누구든 감수하지 않는다. 하이엔과 자승에서 피신 중이던 김구는 임시정부로 복귀해 임시정부의 부흥을 도모했고 마침내 1935년 10월 임시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임정의 지지 정당으로서 한국국민당을 창당해 민족연합전선의 결성을 주도했다.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민족주의 진영의 통합을 기록한 김구는 이후 중국 정부와의 연합을 통한 항일전선의 결성을 위해 노력했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의 발발로 임시정부는 또다시 피난길에 올라 창사, 광저우를 거쳐 1938년 10월 유주에 도착했다. 임시정부는 1939년 4월 류저우 시민의 환송을 받으며 류저우를 떠나 치장을 거쳐 마침내 1940년 9월 충칭에 정착한다. 1945년 8월 우리 민족의 지속적인 항일 투쟁으로 광복을 맞이하게 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의 중심을 계승해 수립한 항일운동의 정신적 지주이며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입니다. 또 세계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27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한일 독립운동을 이끈 대표내각입니다. 한일 독립운동 기간 동안 임시정부는 중국 정부와 인민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이제 한중은 한일 투쟁의 공통된 역사를 간직한 나라로서 앞으로도 계속 양국 간의 우위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지금 여기는 사실 임시정부 청사예타가 아니고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예터부터 우리 임정위원들이 활동했던 실제 사무실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1933년도 초 임정위원들은 지금 여기 1, 2층을 사무실로 정해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벽에 걸려있는 태극기는 20세기 30년대경 임시의정원에서 사용했던 모양입니다. 4번입니다. 자, 그리고 뒤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 분 사진이 걸려있습니다. 김철, 송병조, 자리석. 당시 여기 호변촌에서 가장 많이 활동을 하셨던 세 분 국무위원입니다. 그럼 이 세 분 이외의 다른 임정위원들은 전부 저희 기념관 가까운 주변에 피신해서 있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잠깐씩 함께 모여주셨는데 피난 시기였기 때문에 간판은 못 걸었었고 전부 비밀리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동하면서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사무실입니다. 당시 사무는 주로 여기서 많이 보셨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념관 오시면은 기념관 건물 전체가 임정청사가 아닙니다. 사실 임정이 여기서 활동할 때 당시 사무청사로 사용했던 것은 여기까지 끝입니다. 원래 이게 전부 벽으로 막혀 있었는데 2007년 11월 30일 저희 여기 기념관이 개관되면서 이쪽으로 통하게끔 해준 겁니다. 그때 당시 여기서 항저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상해를 아마 가장 먼저 생각하실 겁니다.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서 13년간을 활동합니다. 32년 4월 29일 윤석열 이사의 상해 홍보공원 이거를 계기로 임시정부는 상해에서 더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 항저로 이전을 하는데 이 사진을 찍을 때 윤석열 이사의 나이가 25이었습니다. 부인이 있었고 또 아들 둘이 있었고 부모님도 계셨는데 그 상황에서 이거를 나간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 희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도시락과 물통 모양의 특제된 폭탄 2개를 갖고 이거 현장에 가셔서 그중 하나를 던져 일본 여인 7명을 쓰러뜨렸습니다. 그 뒤 일제히 보복 행위를 피하면서 임시정부는 상해를 떠나서 여기 항저로 이전해 왔지만은 그 홍구공원 이거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존재를 세계적으로 알려주게 되었고 또 각 지역으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면서 침체기로부터 발전 단계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면서 항저 시기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쓰이고 있습니다. 6개월 된 33년 초 우리 여러분 오신 호변천으로 이전을 위해서 1년만 이상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호변천 정부의 건물은 1929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건물 자체가 항주시 C급 문화재로 지정받았고 2014년에는 항주에는 임정청사가 중국 국가급 한일전쟁 기념 유적지로도 지정받으면서 많은 분들 관심도 모으고 있고 또 아마 앞으로 보존이 잘 되어 나갈 것 같습니다. 자, 호변천에서 세 번째로 활동했던 곳입니다. 오봉리 2가 2호 항주 주민들이 지금껏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봉리 2가 2호에서 떠나서 이동했던 곳은 강소성 진강이라는 곳으로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중국 정부 주석이었던 장개석입니다. 1933년 5월 장개석이 요청으로 김구 선생님하고의 만남이 단독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두 분만 남아서 필담을 나누었고 그 뒤 중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자금이었습니다. 일정한 정도의 경비가 매달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조달되기 시작하였고 두 번째는 군사인재 양성입니다. 중국에 있는 군사학원 안에 한인 특별반을 설치합니다. 한중합작 군사 양성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 입학하셔서 졸업하셨던 분들은 나중에 건립되는 광복군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졸업생들 중에서 대표적인 분, 여기 졸업장에 안에 놓여있는데 안춘생이라고 한글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안중근 이사의 오천쪽 거로됩니다.
여기를 다니셨다가 1936년도에 졸업하셔서 귀국하셔서 국방부에서 차관으로까지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1953년도 한국 정부에서는 장개석계 중국분이지만 이분께 대한민국 건국 훈장까지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제일 처음 시작된 시간은 1919년 4월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시간, 임시정부가 중국에서 마감으로 활동했던 시간은 45년도 8월이었습니다. 총 27년간이었는데 그중 상해 시기가 13년간으로서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구동은 이거가 있었기 때문에 항주로 피난을 해서 와서 몇 년간을 지내게 되었고 그 뒤 진강, 장사, 광주, 요주, 기강 등 지역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역은 중경인데 중경 시기 5년간이 다른 지역하고 틀렸던 점은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간판을 걸었던 곳입니다. 함께 사진 한 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은 한글로 제일 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경리원 한 분까지 서 있습니다. 중국에서 27년간을 활동했었지만 또 이제 중국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 대우를 확실히 받을 수 있었던 곳은 마지막 역 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45년도 8월달 중국 중경에서 광복을 맞이하고 귀국하기 전 남겼던 단체 사진입니다. 아쉬웠던 점이라면 귀국하면서 전부 개인적인 신분으로 밖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27년간 역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남겼던 마지막 단체 사진입니다. 김구 선생님 여기 가운데 서 계시고 한 분 건너 이번은 여자분인데 김구 선생님이 맏며느리이자 안중근 이사의 친족화로 됩니다. 안미생이라고 하는데 김구 선생님하고 안중근 이사가 사돈간으로도 됩니다. 김구 선생님은 아드님 두 분 계셨습니다. 장남 김인과 차남 김신창군이었는데 김인 선생님은 중국 중경에서 45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앓고 있었던 병은 폐기력이었는데 며느리 되는 분이 시아버님을 보고 약을 구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상생제 같은 경우 굉장히 귀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들 한테만큼은 해줄 수도 있었는데 안 해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아니었기 때문에 수십 명의 폐기력으로 앓고 있는데 내 자식이라고 또 내 아들이라고 특별히 해줄 수 없지 않냐. 그래야 약 하나 못 써보고 하다가 45년도 3월 28일에 중국 중경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껏 또 한국에 생존해 계신 분도 여기 계십니다. 아까 우리 1층에서 동영상 보실 때 김구 선생님 귀국하실 때 꽃을 이렇게 달고 귀국하셨죠? 마지막 동영상 부분에 나옵니다. 그 동영상에도 이분이 계신데 바로 여기 윤경빈 선생님이라고 김구 선생님이 경호원이었었습니다. 귀국할 때 보면 항상 이분이 옆에 같이 하고 있거나 뒤쪽에 같이 서 계셨는데 아마 100세 거의 되셨을 겁니다. 1919년도 생입니다. 자,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안내드립니다. 자, 여기 있는 조보송 선생님은 아까 동영상에서 안내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홍구공은 이거 이후 김구 선생님은 일제히 추적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김구 선생님한테 걸렸던 현상금은 60만 대항이었는데 지금의 하나로 230억 좀 넘습니다. 그리하여 김구 선생님을 도우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지만은 조보송 선생님의 장남, 며느리, 양아들 이런 분들은 김구 선생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위험한지를 알면서도 비밀리에 나서서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혜보라고 하는 분은 중국 뱃사공이었습니다. 여자분이었는데 김구 선생님하고 주혜보는 고물성 부부로 위장을 해서 몇 년간을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이 오거나 위태로운 상황이면 이분이 나가서 현지언어로 방언으로 부부라고 얘기해줬기 때문에 또 위험한 고비를 잘 넘길 수도 있었는데 그 와중에 두 분 사이에 감정이 생깁니다. 자, 그럼 백범일제 보면은 부지 중에 부부와 비슷한 감정이 생겼다고 쓰신 구절이 나옵니다. 그분이 상대가 바로 이 주혜보였습니다. 한데 얘기를 못 하셨습니다. 그냥 장진구라는 중국 광동 상인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분은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그 정도밖에 모르셨다고 합니다. 제일 아쉬웠던 건 두 분이 중국 남경에서 37년도 말 갈라집니다. 만날 수 있겠지 하고 여자분께 여비 100원을 주면서 고향 가흥으로 먼저 가했으라고 했는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만나시지 못하셨고 또 찾을 길도 없어서 백범일지도 잘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도 하고 또 자책감 같은 거를 잠깐 그려주고 있고요. 김구 선생님이 처남이셨던 김신장은 아쉽게도 올해 5월에 한국에서 94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기념관 개관식인 2007년 11월 30일 친히 오셔서 참석해 주셨고 중국을 여러 번 방문하면서 옴수사원이란 물 마실 때 오물판일이 있지 않는다는 이런 네 글자를 적어주면서 중국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달해주고 가셨고요. 우리 여러분 이런 발걸음 또한 이렇게 발전된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던 우리 애국 지사들의 발자취에도 더욱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음하지 않으면서 안내 마치겠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쪽으로